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이 후보자가 언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그 정도는 기본 직무라고 답했고 자신은 스핀 닥터의 역할을 한 거라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먼저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YTN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보도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보고했던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고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는 게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는 통상적 업무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거는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라며 스핀 닥터라는 용어를 강조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놓고 안 했다고 무엇인가?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스핀 닥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말한 스핀 닥터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사건이 설명되는 방식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관리했냐는 질문에도 역시 스핀 닥터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하게 그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우호적 언론인을 선별해 대통령의 격려 대상 언론인을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아니에요. 이 후보자는 대통령 격려 전화 문건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기자를 연결한 적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접 그 격려 전화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문건을 가지고 스핀 닥터. 이런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선 여당 소속 과방위원장까지 함께 엄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또 한쪽으로 치우친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며 시스템을 교정하고 필요한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시사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자는 정파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시스템을 교정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언론의 검증 보도에는 흠집내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낙마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방송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KBS 수신료는 독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YTN과 KBS2는 민영화할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건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답할 답변은 아니고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겠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가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두둔한 여당 의원을 찾아가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자격을 세게 주셔서. 현직 기자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데 대한 질문엔 국민 여론조사를 보자며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선배로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하지만 정작 반대 의견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자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며 마지못해 수긍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도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오늘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 아들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이 후보자가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일부 학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서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쓴 진술서 내용에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뺏었다는 부분, 책상에 머리를 300차례 이상 박게 했다는 가혹 행위는 과장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300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있을 수가 있나요? 그 상당히 왜곡, 과장된 그 팩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당시 가해자였던 자신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10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서명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면서도 그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며 최근 낸 입장문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머지 피해 학생 3명에 대해선 비슷한 입장일 거라면서도 그들과도 화해했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지금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아들의 전학을 미뤄달라고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학교에 압력을 가할 처지가 아니었다면서 오해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쨌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그 처신에 대해서 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교사에게 전화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압력으로 비춰졌을 거라며 부모의 인지상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청문회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청문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수환 기자, 청문회가 밤까지 이어집니까? 네, 1차 오후 질의가 6시 반쯤 끝났고 저녁을 먹기 위해 잠시 정회 중입니다. 약 30분쯤 뒤부터 다시 인사청문회 질의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늦게 이 후보자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이후엔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담임교사의 발언과 이 후보자의 답변 사이에 어긋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교사 역시 이미 10년 전 합의된 사건이라고 인정한 점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공세라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여야 입장 차를 감안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이동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당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3개월 만에 방송 정상화의 시동이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청문회는 통과 의례로 삼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한 내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사례처럼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미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장 교체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당시 학폭 상황을 증언했던 교사에 대해 의도가 불순하다며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해당 교사는 직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학폭은 명확한 진실이고 또 과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학생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인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학교 폭력 사안을 언론에서 증언했던 아들의 1학년 담임교사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당시 1학년 담임교사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6월 이동관 후보자가 낸 학폭 관련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학년 당시 당사자 간에 이미 사과하고 화해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을 상담한 저는 존재 이유가 없죠. 학폭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개 모두 다 좋다. 그거 뭐 다 그 애들이 그냥 감정 싸움으로 하는 거다.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도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아들의 전학을 앞두고 생활 기록부를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 후보자 아들의 잦은 지각을 지적한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배우자님은 생기부에 관련해서 전화를 한 부분은 제가 인생의 기억 속의 팩트입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교사는 또 이 후보자 측에 전화를 해 학폭 사안 처리와 관련해 사과했다는 이 후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죠. 제가 왜 학폭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 아들의 전학 과정은 사실상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특보님의 아들이 그와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학교 공동체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담임교사에 대해 자신이 말한 내용들이 거짓일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이 있습니까? 예. 사퇴할 용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제가 거짓말이 사퇴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걸 예. 해명할 기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담임교사는 청문회에서 언급된 진실공방에 대해선 조사해보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까지 동원해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장본인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폭위원장이 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방송장악 이동관은 당장 사퇴하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는 내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이력을 봤을 때 청문회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2017년 국정원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직권남용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뿐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공소시효가 조금만 남았더라면 이동관이 지금 있을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이 후보자를 언론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고도 이제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폭위원장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장악의 노하우, 그것만큼은 이동관을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세운 것 아닙니까? 방송장악 문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참여한 국정원 감시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은 사람이 다시 공직을 맡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난 6월 한국기자협회가 기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80%가 이동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당시 한 외국인이 여자 샤워실에 침입한 일이 있었죠. 당시 조직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관련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단독 입수한 이날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성범죄를 포함한 35건의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구촌 4만여 명이 참여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6일차였던 지난 6일, 한국 스카우트 대원 85명이 조기 퇴영을 선언했습니다. 태국인 남성이 여자 샤워실에 침입했는데 조직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직위는 당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해당 남성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얘기된 것으로는 굉장히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관련 추가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의 주체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Safe from Harm 팀이고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이제 한 건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하기 직전에 있었던 회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독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세계연맹 소속 세이프 프롬 함 팀에 심각한 수준의 사건 35건이 접수됐고 최소 300건의 심리 상담이 진행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잼버리 영진의 사건 중에서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가장 많았고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행동과 폭력, 어린 참가자를 방치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추행 건으로 알고 있고요. 왜 소공연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공연 과정에서 이제 불특정 나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한 건인데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는 세계연맹뿐만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에도 접수됐습니다. 경찰 역시 잼버리 대회가 부안 새만금 야영장에서 치러지는 동안 모두 7건의 성피해 사건을 접수해 조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한 건, 나머지는 피해자가 피해 내용 진술 자체를 원치를 않아. 애들을 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에 대해 조직위는 세계연맹이 조직위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경찰로부터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 사실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위도 참여했던 회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도 연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조직위원회와 연맹의 해명과는 달리 잼버리는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의 장관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현장으로 내려보냈는데요. 그런데 김 장관은 대원들이 있는 야영장이 아니라 20분 거리에 있는 새로 지은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고충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부안 변산반도의 생태 탐방원.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객실 30개 규모의 시설로 에어컨과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개장을 하고 처음 맞는 여름 성수기인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대회 기간 잼버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의 이용이 통제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좀 투숙을 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현재는 잼버리 조직에서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에서 20분 거리의 이 시설을 이용한 것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잼버리 대회장에서는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대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현숙 장관은 대회 총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받고 급히 대회장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 대원들과 전혀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대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애들이 죽거나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스카우트 단복을 입은 책임자들도 대원들과 야영지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잼버리의 오랜 전통도 무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스카우트 대원들과 함께 야영장에서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김 장관이 생태탐방원에 숙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대회 초반부터 부실 운영 논란이 일면서 가장 많은 대원들이 참가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조기에 퇴소를 했죠. 1,5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파견했던 일본 역시 당시 조기 퇴소를 위해서 이동할 곳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파견 단장은 새만금 잼버리의 개최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남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기 몸만큼이나 큰 배낭을 짊어진 스카우트 대원들이 줄줄이 사찰 계단을 오릅니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일본 대원들이 태풍을 앞두고 철수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일 충북 단양에 사찰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미 대회 초반부터 조기 퇴소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입수한 이데다 유키노리 일본 스카우트 파견단장의 보고서입니다.
지난 15일 제출된 소감문 형태의 보고서에서 단장은 먼저 대피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처럼 퇴소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을 떠나기 위해 연주를 동원해 호텔과 일본인 학교, 군 기지 등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묵을 곳을 쉽게 찾지 못해 숙소를 더 알아보던 도중 주최 측의 철수 결정으로 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위생 문제였습니다. 단장은 약속했던 에어컨 있는 대피소도 마련되지 않아 온열병 환자가 속출했다며 영내 병원에 링거 환자가 넘쳐나 지도자들이 쓰러질까 우려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화장실과 샤워실 환경도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후 정부가 나서면서 환경이 개선됐지만 처음부터 그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最初からそういうふうにしてくれればよかったんですけども、最初の2、3日苦労したのは何だったんだろうと、非常にそこは疑問に思いますので。 그러면서 사전 점검 행사인 프레젠버리 행사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대회를 개최한 게 적합하지 않았다며 대회 개최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소 이후 헌신적으로 돌봐준 사찰과 지자체 등에는 깊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하루 만에 전화와 인터넷, 화장실과 샤워실 시설을 늘려주고 마을 주민들이 대량의 복숭아와 삶은 옥수수까지 갖다 줬다는 겁니다. 끝으로 향후 대회 참가 시에는 예측 밖의 환경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부실했던 새만금 잼버리에서의 경험이 교훈이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어제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30대 최모 씨. 몇 달 전부터 범행을 미리 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에 CCTV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 장소로 계획했고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 역시 넉 달 전에 미리 사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가. 검은 반소매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어슬렁거리는 걸음걸이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옆 둘레길 인근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0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걸어서 1시간 만에 이곳 신림동의 한 공원과 이어지는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고 약 40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집과 가까워 평소 운동을 하려고 자주 가던 곳이었다며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각지대를 노린 겁니다. 또 둘레길을 걷다가 피해자를 발견했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따라가 범행했을 뿐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서 심하게 맞은 피해 여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의 가족은 공원 근처가 피해자의 집인데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며 현재 심장만 뛸 뿐 다른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해 위독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도구로 쓰인 건 손가락에 끼는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이었습니다. 최 씨는 너클을 양손에 낀 채 피해자를 때렸다며 성폭행 목적으로 지난 4월에 샀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장소와 도구 등을 미리 물색하고 준비한 계획범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살던 최 씨는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가족들이 전했습니다. 오늘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병원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등의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해 범행 경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남 창원 도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폭행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재경 기자가 당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택시를 두드립니다. 택시 문이 열리지 않자 뒤이어 도착한 버스를 향해 뛰어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처음 본 남성으로부터 폭행 위협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임을 감지한 기사는 곧바로 여성을 버스에 태웠습니다. 곧이어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힐끗 쳐다보더니 버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출발했고 남성은 더 이상 여성을 쫓지 못했습니다. 여성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책을 하다 처음 본 남성에게 폭행 위협을 당한 40대 여성은 버스 기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기사는 여성의 표정과 행동이 심각해 보여 곧바로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또 뛰어오는 거랑 얼굴 표정이랑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여성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오로지 그냥 아주머니가 좀 급박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냥 열어드렸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연 것 같기도 하고. 이 여성은 버스 기사에 대한 감사의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해당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지난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이른바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흉악 범죄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과연 이 대책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오히려 또 다른 치안 공백을 낳는 건 아닌지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인근. 집에서 나온 60대 남성이 으슥한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손에는 20cm가 넘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이내 행인들이 보이는 사거리에 접어들었고 남성 쪽으로 접근하던 남녀가 갑자기 뒷걸음질치며 피하기도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시끄러워서 잠시 흉기를 들고 나가봤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혹시 가게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긴장을 했던 상황이었죠.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닌 서울 대학로 일대는 이른바 특별 치안 활동 지역입니다.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과 온라인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다중밀집 지역을 지정해 순찰 인력 등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까지 2주간 전국 4만 3천여 곳에 약 18만 명의 경찰이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력범죄가 발생했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인근 등 우범 지역에선 오늘도 기동대원 등이 24시간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계속되자 특별 치안 활동이 오히려 또 다른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현역에서 집중적 순찰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소를 옮기죠. 시간 집중적 순찰한다 그러면 그 시간 피하는 거죠. 기동대에 특공대, 장갑차까지 총동원했지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 예고글 중에서 현실성이 높은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경력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또 특별 치안 자체가 목적에 그쳐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잠시 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세 나라가 공동의 위협에 대해 적시에 공조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안보 협력 강화에 주변국 반발도 예상됩니다. 현지 취재 중인 이정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세 나라 정부 모두 이번 회의로 안보 공조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한다는 점도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경호구역 바로 바깥인 캠프 데이비드 입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들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잠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캠프 데이비드로 오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한미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이 이어지고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까지 모든 일정이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안에서 산책하고 관계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만으로도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이 경계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아직 회의가 시작하기 전인데 결과 문서가 이미 여러 건 완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3국 공동의 위협에 즉각 공조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이 따로 채택이 된다는데 준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네요.
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길이는 짧다고 했는데 내용은 꽤 확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이는 영내외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하면 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그러니까 준동맹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문건에 듀티, 그러니까 의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북핵과 같이 특정 영역에 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장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한미일의 밀착에 북중러의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높일 것이다.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태 지역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리 날선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 만났을 때 오염수 방류 관련 협의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강요회의에서 방류 날짜를 최종 결정하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흘 뒤인 오는 22일,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週明け22日にも関係閣僚会議を開き、具体的な放出開始の時期を判断する見通し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달 하순에서 다음 달 전반 중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기시다 총리는 공항 기자회견에선 말을 아꼈습니다. 現在この具体的な時期あるいはプロセス等について決まってい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담 뒤 방류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한미일 새 정상이 논의할 의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지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둘이 만났을 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강요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설명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일본 어민들의 반대 여론입니다. 올해 7월 한 달, 일본 홋카이도의 가리비 등 수산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홋카이도 가리비는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면서 홋카이도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방류 예상 시기가 8월 하순에서 9월 전반까지로 그 범위가 다소 늦춰졌습니다. 이를 놓고 다음 달 초 아세안 정상회의나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삼성의 전경련 복귀 문제에 대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진이 최종 결정하되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탈퇴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사실상 전경련 복귀를 용인한 겁니다. 경실련은 삼성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위해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잃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전경련 복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가입 결정은 삼성 경영진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그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하는데 오히려 구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순수한 기능인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만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지속되면 탈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경련의 혁신안이 전경련의 정경유착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삼성의 전경련 복귀를 전제하고
이후 정경유착이 지속되면 탈퇴를 권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경련 복귀를 용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결론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종적으로는 만장일치 형태로 결정됐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모호한 이번 결론의 배경으로 삼성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원칙 폐지, 사세 경영권 포기 등 삼성의 핵심 경영권에 대한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을 자신들의 성과로 표현해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이번 결정으로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등 5개 삼성 계열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을 따라 탈퇴한 LG와 SK, 현대차그룹도 전경련 재가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삼성을 포함해 4대 그룹의 정경련 복귀가 결정될 경우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정경련이 부활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걸로 여겨졌던 정경련이 다시 살아나는 배경은 뭘까요?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끝까지 고민스럽게 한 것은 전경련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이었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 전경련이 내놓은 혁신안 역시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됐던 정치자금, 미르재단 같은 각종 모금에는 늘 재벌 오너들의 사법 처리가 거래 대상으로 의심됐습니다.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지금 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국정농단 이후 4대 그룹이 탈퇴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던 정경련은 과거의 모습과 위상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경제단체 중 제일 먼저 인수위에 정책 제안서를 냈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연간 5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 GDP가 최대 3조 3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인수위 특위위원장이 정경련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가 전경련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와 함께 우리 전경련이 과거에 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듯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련은 혁신 없는 부활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과거 자신들이 정부 관계에만 방점을 두고 운영됐던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국가의 잘못된 법과 제도, 말하자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등 국내 4대 그룹은 정경련을 탈퇴하면서도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 회원사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정경련이 연구원과 합병을 결정할 경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기업들은 합병과 동시에 전경련 회원으로 복귀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 대전의 한 신협에 강도가 들어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비가 비교적 소홀한 점심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헬멧을 쓰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헬멧을 쓴 남성이 흰색 오토바이를 타고 상가 주변을 맴돕니다. 잠시 뒤 인도로 올라가더니 신협 방향으로 향합니다. 뒤이어 경찰차와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전 서구의 한 신협 지점에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헬멧을 쓴 남성은 은행 직원에게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한 뒤 현금 3,9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을 때는 점심시간이라 남녀 직원 2명만 남아 있었는데 남자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남직원이 그때 나왔는데 옷이 그게 뭐냐니까 이거 분말값 뒤집어 써갖고서 나도 저기
쓰러져갖고 그때 멍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도는 창구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자신의 배낭에 돈을 넣으라고 요구했고 현금을 받은 뒤 다시 소화기를 뿌리며 신협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고객은 없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은행 직원이 규모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2명밖에 없는 걸 아는 사람이 방문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은 하거든요.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경찰은 훔친 오토바이로 범행에 나선 용의자가 서대전 나들목 방향으로 도주했다면서 경찰 250명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소형 여객기가 도로 한가운데 추락해서 10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는데 추락 전에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공을 가르던 비행기 한 대가 하강하나 싶더니 순간 그대로 곤두박질칩니다. 여객기 추락 현장 옆 도로 위로 커다란 불기둥 화염이 순식간에 번집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2시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외곽도시 엘미나 지역에서 소형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무원 2명과 승객 6명 등 8명이 타고 있었는데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또 비행기가 도로에 추락하면서 자동차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Kita cari body dulu. After body ni kita dah banyak recover semua body, kemudian barulah pihak tu penyiasatan kemalangan betul terbang ini akan cari search. 휴양지 랑카위에서 출발한 이 여객기는 원래 쿠알라룸푸르로부터 남서쪽 약 15km 거리에 있는 솔탄 압둘 아지즈 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관제탑으로부터 착륙 허가까지 받았지만 예정 시간 2분 전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목격자는 여객기가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굉음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객기 탑승자 중에는 파항주 의회 의원과 2015년 헬리콥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말루딘 자르지스 전 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전 비상 상황을 알리는 교신은 없었다며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하와이 산불 참사. 아직까지도 피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산불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불로 전 세계 곳곳이 불타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침엽수가 빼곡한 산림지대에서 시뻘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릅니다. 시커먼 연기구름이 하늘 전체를 뒤덮으면서 주변 일대는 온통 암흑천지입니다. This isn't any photo magic. This looks like nighttime in the day. Wow. 현지 시간 17일 캐나다 노스웨스턴 준주의 산림지대에서 시작된 산불. 북극권과 맞닿은 냉대림이 끝없이 펼쳐진 지역이어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무려 236곳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돼 하루 만에 210만 헥타르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연간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의 4배에 달합니다. 위력이 너무 세 위성에서도 불길이 포착됐을 정도입니다. 이미 올 봄부터 계속된 산불로 1000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 피해를 봤던 캐나다. 이번 산불도 통제가 불가능한 정도여서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ithout rain, the fire reaches the outskirts of Yellowknife by the weekend. It is approaching, but there's time to complete the community evacuation.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도 4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덮쳤습니다. 산불의 둘레가 30km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퍼진 데다 산세가 험준해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7,60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 두 지역 모두 폭염이나 가뭄으로 바짝 말라붙은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산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구촌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약물을 처방해준 병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나옵니다.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는 신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저녁 서울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면서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기존의 약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등 외에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마약 검사 결과 신 씨에게선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사고 직전 피부염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 수면 마취제를 처방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년간 병원 여러 곳을 돌며 마취제를 처방받아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병원들은 마취제 투약 뒤 운전 등을 하지 말라고 안내했고 신 씨가 서명까지 했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피해자 측은 이 병원들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약물운전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귀가를 시키거나 또 운전은 말려야 될 만한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봤고. 병원 3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신 씨의 약물 오남용 정황과 함께 병원 처방의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리그 개막과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뮌헨 투엘 감독은 김민재 선수가 리더가 될 재능이 있다고 지켜세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뮌헨과 브레멘의 경기로 내일 새벽 막을 올리는 분데스리가. 지난달 뮌헨에 입단해 프리시즌 경기와 슈퍼컵을 치르며 적응을 마친 김민재도 공식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더르트 선수가 따로 잘 챙겨줘서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고 수비수 선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맞는 부분도 있고. 슈퍼컵에선 케인과 함께 벤치에서 출발했지만 독일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김민재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습니다. 입단 첫날부터 김민재에게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투엘 감독은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날 분데스리가 사무국과의 인터뷰에서 김민재가 좋다며 예상치 못한 영입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고 밝혔던 투헬은 개막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김민재를 치켜세웠습니다. Kim Min-jae das Potenzial hat, auch ein richtiger Leader zu werden und seine Persönlichkeit, der kommt jeden Tag mit einem neuen Satz auf Deutsch, der coacht auf Englisch. 현재 미국 자택에 머물며 축구대표팀 업무를 원격 지휘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도 미국 ESPN 방송에 출연해 바이에른 뮌헨 후배가 된 김민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So I have the pleasure to work with him with the national team, and he's a natural born leader. You know, he's a player that reads the game ahead of time. Is very smart, has a great passing. This is a very, very special player, and Bayern Munich needed him. 한편 개막전에서 득점포가 침묵했던 토트넘의 손흥민은 모레 맨유를 상대로 시즌 첫 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덴마크 리그 득점 행진에 이어 유럽 클럽 대항전 데뷔골까지 기록한 조규성 선수 이야기로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차 예선 1차전에서 0대1로 져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미트윌란 전반 중반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키커로 나선 조규성 정규리그에서 한번 실축해서일까요? 상당히 긴장한 표정인데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덴마크 진출 후 리그에 이어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한 건데 전매특허 윙크 세리머니까지 완벽하죠. 조규성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미트윌란은 골단지를 벌였는데요. 기막힌 시저스킥까지 나오면서 5대1 대승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도 통과해서 본선 무대까지 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김하성입니다. 잘 맞은 타구들이 계속 야수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킨 김하성. 오늘은 3루수로 나왔는데 엉덩방아를 찌으며 강습 타구를 처리하더니 장타로 연결될 뻔한 타구도 척척 잡아냅니다. 내야는 어느 포지션으로 나오든지 안정적인 모습이네요. 마지막은 카타르 프로축구입니다. 밀집 수비를 뚫고 건넨 패스를 받아 지체 없이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게임에서도 하기 힘든 멋진 터닝슛이었네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프로야구 LG 박혜민 선수의 호수비입니다. 정말 슈퍼맨처럼 멋지게 날아올랐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9일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고요. 또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아직 저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기도 용인과 경남 진주 등지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까지 부산을 비롯한 경남 해안가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잇따라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내륙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전라도 동부와 경상도 서부 내륙에 최고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등으로 대도시와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비가 와도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